군 예비역 소유겸 만주국 중위로서 그는 8월 15일을 해방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패전으로 맞이했습니다. 정확하게 임시정부는 41년 12월 달에 선전포고를 했을 때 적국 장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면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에 우리가 봅시다. 육군 소유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이것은 조선이 일본군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간 조선의 숫자입니다. 앞에는 숫자가 많은 것은 대한제국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위탁 교육을 받았다가 다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시면 알지만 매년이 아니고 2명, 1명, 1명 이렇게 됩니다. 이 위에 숫자를 다 합쳐도 임관한 사람은 6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주군관학교 임관한 사람은 67명입니다. 합쳐서 1년에 조선인 소위 1명 나오는 것이 1.7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육사 출신이. 그 다음에 만주국 장교가 1년에 4.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군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욱이나 전쟁의 시기에 만주에서 전쟁이 몰아치고 항일 혈서를 왜 썼습니까? 그거 아시죠? 왜 썼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대답해 보세요. 예. 혈서를 왜 썼습니까? 만주국 장교가 되기 위해서 썼죠. 만주국 장교가 되기 위해서요? 예. 혈서 안 쓰면 안 됐을까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제가 볼 때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계형친이라고 출생형친을 구분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됩니다. 대해서는 조갑재 선생이 그 박정희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책을 내서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16세에서 예를 들어서 만주군관학교는 19세. 지금 우리나라 육사도 20세 이하로만 받습니다. 만주군관학교가 16세인가 19세인가 뭐 16세에서 19세 사이입니다. 거기만 받는다 그럽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경보통학교 교사를 하고 있을 때 동료 교사한테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자기 나이는 23살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만주군관학교에서 인정을 해줄 만한 행동을 하자. 그럼 그게 뭐냐? 뭔가 진짜 군인이 되고 싶어 만주국의 군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혈서를 쓰면 어떻겠느냐. 그 조갑재 씨가 그 문경보통학교에서 같이 교사 생활을 한 사람의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미 다 밝힌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혈서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혈서까지 그럼 일본 제국에 잠깐만요. 일본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겠구나. 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나이가 초과돼서 안 받아주니까 나는 그만큼 가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을 한 거고. 그런데 광복군 혈서 안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광복군 혈서 안서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여기 혈서까지 쓰면서 들어가야 되죠? 지금 말장난도 하시는 게 아니죠. 만주국이 뭐 하는 데죠? 박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길이 독립군이 되느냐 만주국 군이 되느냐 두 가지 길 중에서 하나를 택한 겁니까? 아니 그 만주국 장교되는 게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혈서를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면 남보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까지 그렇게 굳이 그렇게 혈서까지 써가면서 그건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였다고 그건 박정희 연구소에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군인이 되고 싶은 얘기를 해보세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잠깐만요. 대구사범 시절 얘기가 있습니다. 대구사범 시절에 성적이 최하위입니다. 70명 중에서 거의 최하위권이에요. 일반 학과목이. 그러면서 청춘 사춘기를 심하게 앓은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그렇고요. 다만 체육하고 교련, 체조 이런 과목에서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거기 교련 담당했던 현역 그 장교, 일본군 현역 장교하고 친했고요. 그리고 그 교사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근무를 했고, 같이 근무한 정도가 아니라 그 숙소 같이 그 학교의 숙직실에서 같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 숙소가 잠깐만요. 숙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아무래도 군인이 돼야 되겠다. 따분해서 여기 못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서 응모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 그 사진을 걸어놓고 방에 걸어놓고 생활을 했다. 명백한 사실이니까 그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소모적인 논쟁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인데 지금 주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주익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근거 자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주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이 상당히 강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 그것도 어떤 특정인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지금 그대로 믿자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팩트로서 지금 문서로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부인한다면 이거는 역사학을 하는 사람의 자세로서 대단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무슨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친일파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로서 부각이 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일생에서 굉장히 다양한 굴곡이 있었고 그중엔 분명히 우리 사회에 대단히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작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모은 작업이에요. 그런데 그 작업에 대해서
말하면 그 작업이 팩트에 기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인가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그런 설명이나 그런 작업 없이 예. 그건 그대로 믿으면서 그러니까 제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나요? 친윤명사전에 실린 박정희와 관련된 서술이 잘못돼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대충 읽어봤지만은 정말 상세하고 모을 수 있는 자료를 다 당시에 추적할 수 있는 자료는 다 모아서 썼습니다. 그러나 그 만주군관학교에 진학하고 또 진학하기 위해서 혈서를 쓴 거를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혈서까지 썼으면 얼마나 일본 제국에 충성을 했을까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박정희뿐만 아니라 굳이 박정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육군 특별 지원병 제도라는 게 시행이 됐죠. 38년부터 보면은 한 뭐 10대 1도 넘고 30대 1도 이렇게 경쟁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뽑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뽑히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뽑히기 위해서 혈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박정희만 유별난 청년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보충 발언해 주시고 그러니까 박 실장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무슨 그 박정희 대통령이 혈서를 썼나 안 썼나 그게 중요한 거기보다는 사실은 민족을 위한 친일이라는 논리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광수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게 자기가 걸은 길이 정경대로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민족을 위하는 길에서 친일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는 부분을 한 거예요. 합병 권유라든가 징용 징병 나가라고 한 게 가서 일본 기술을 배워라. 그러니까 뭐 군사 기술을 배우던 산업 기술을 배우던 배워 갖고 와라. 그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자본가 입장이고 그리고 어떤 시장 경제나 이런 쪽을 생각한다면 기술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일제시대 때 저희가 실용교육, 노예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서 좀 배워와라. 하는 면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합병 권유를 받았던 사람들, 합병을 나갔던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보면 저 양반들이 그런 얘기를 해도 속뜻은 어떠했는가를 미루어 짐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함석헌 선생님도 이광수를 통해서 민족을 알았고 그리고 김영준 선생님, 진보 학자죠. 이런 분들이 증언이 자기에게 민족을 가르쳐준 분이 우리가 친일파로 알고 있는 이광수 같은 존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할 게 아니라 왜 우리 민족주의 우파들이 왜 민족을 위한 친일이라는 논리 구조를 세우고 그런 일들을 했는가? 그것이 무언가를 더 밝히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 박한영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쟁이라는 그 범죄 행위거든요. 이런 그 광기의 시대에 왜 우리 지식인들이 거기에 이렇게 협력을 했는가? 우리 차별받는 존재로서 왜 일본 전쟁에 동원되고 그리고 보면은요 저희 독립군 광복군에 가는 거 쉽다 그러셨잖아요. 거기 가기 위해서는 합병 나갔다가 도주해서 탈주해서 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도 43년, 44년 이후에 돼서야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당시 상황을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용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얘기를 갖다가 좀 이해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른바 민족을 위한 친일 논리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아까 주 박사께서 말씀하신 조갑재 전 월간조선 대표의 논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정희, 신현학 같은 분들은 일제 순응한석하면서 실력을 길러서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내리면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고요. 예. 이때 이 박정희나 신현학 같은 분들은 나중에 독립이 되면 뭐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고요. 예. 독립의 비전이 없는 거죠. 없는 상태에서 예. 교사가 됐다가 교사 생활이 자기한테 안 맞아서 군인이 되겠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예.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쨌든 일본에서 가장 우수한 이제 군인으로서의 교육을 받은 거고. 그러면 허 학장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민족을 위한 친일이라는 것은 그런 논리 구조를 파헤침으로써 예. 그 숨어 있는 파시즘의 구조거든요. 전체주의 협력하고 전쟁에 협력하는데 우리 지식인들이 같이 움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어떤 사실 그 의도적 전략적 친일이라고 그러니까 민족을 위한다는 미명이지만 예. 거기에 보자면 민족을 강조함으로써 그때 당시